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을 위한 영상입니다. 언젠가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값진 사연과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껏 표현하며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요? 아이일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 2가지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끔찍하게 후회하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나이 50세를 넘어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호스피스 병동에 어느 부자 노인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지인들에게. 오늘도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도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소.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디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지인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도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을 털어버려.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가격표가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과 권력과 지위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이걸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던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사람이 비슷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끔찍하게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점심시간을 고대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고려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고대하고 주말에는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은퇴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살면서 고대만 했을 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더 표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과 뜸해진 걸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 2가지는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고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니 다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노인이 되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나갔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이고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간보다 앞으로의 살 날이 짧으니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여쭤보면 첫째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맺힌 한을 풀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한의 민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맺힌 것들을 풀면서 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눈다라고 하면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먼저 금전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럴 돈이 없다,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돈이 봉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움켜쥐고 살지 않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회하다 끝나는 인생을 피하기 위해 버려야 하는 것.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며 자꾸 쌓이면 나의 습관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들여다보면 부모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살면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착각하는 한 가지는 내가 살아온 세월은 과거이고 내 자녀가 살아갈 세월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걸 가지고 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간섭한다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지만 자녀는 AI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내 판단 기준에 맞춰서 자녀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후에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데요. 자녀와 양육 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부모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일정한 습관을 터득할 때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을 습관들이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대해 후회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 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잡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좋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하는 의외의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90평생 재미있게 사는 비법 한 가지. 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은 향후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참 긴 세월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1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은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세월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모두 다 지나간 일들을 딱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마음에 붙이고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지나가는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눈을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어둠에서 벗어난 양만큼 내 앞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힘. 성공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기록을 많이 세워놓고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점에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까지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접했다는 생각을 내가 자인하기 시작하면 실패는 거듭할수록 성공에 다가가는 좋은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목표했던 정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까지는 성공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몸이 보내는 우울증 신호, 원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달라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반면에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런 습관이 든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 하던 일도 조금 미루게 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던 사람도 벌떡 못 일어나고 세수를 한 번, 두 번 하던 사람이 오늘 세수도 안 하고 나가고
마지못해서 이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른 것에 핑계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뭐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누군가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러한 사소한 전조 증상이 찾아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걸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상을 방치해서 심각해지면 결국 자신이 손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극복하는 법 딱 한 가지. 우울할 요소가 많으면 깔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항해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울한 분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아있는 사람은 서보세요. 서있는 분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이 말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우울한 감정에서 한 단계 앞을 노력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훨씬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족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고도 하지요.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비교에서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성공과 성장이 다른 점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점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면 고린 지점이 정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점이 없습니다. 마라톤의 정점을 지나서 또 더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장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점에 마음을 두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의 마지막 한 점일 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생을 마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쭉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생을 사는 동안에 성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노인의 삶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 활동을 중지하는 은둔형이고, 둘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분노형, 셋째는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자학형, 넷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무장형, 다섯째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유형이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떤 유형의 노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5번째 유형이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상적인 노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거나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하루,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근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라 해도 말이 안 통하면 남남처럼 지내기 마련입니다. 사회에서도 말이 안 통하면 힘 있는 자들의 독재로 흘러갑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말이 안 통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통은 다름 아닌 서로 말이 통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수원공고 시절부터 축구 실력이 뛰어났지만 프로축구팀은 물론 대학에서도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명지대 축구 감독은 박지성의 진가를 알아보고 선발하려고 했지만 축구팀 정원이 다 차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명지대 테니스학과 정원을 빌려 입학했습니다. 그 후 박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프로 선수도 아니고 유망주도 아니었던 박 선수를 뽑았던 히딩크는 비난 여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국 골든컵에서 부상을 입고 좌절하고 있던 박 선수에게 히딩크는 통역을 통해 한마디 건넵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이 있다. 박지성 선수는 자서전에서 일본의 칭찬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 있게 모든 경기에 임했던 박지성 선수는 세계적 축구 명문 구단인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만큼 세계적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말과 말하는 사람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천주교 신자 한 명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미사에 참례하러 성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위로와 용기를 줬답니다. 결국 마음을 바꿔 성당을 나오면서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0년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로 많은 흑인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나는 피부 색깔로 사람이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설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흑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사로까지 발전하는데 큰 몫을 한 말이 됐습니다. 말을 가장 험하게 쓰는 관계는 가족 간입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죄인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자식들에게 좋은 말로 격려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감을 얻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뿌린 말씨는 그 아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2009년 한 방송사에서 한글날을 맞아 재미난 실험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지어서 한쪽에는 아나운서들이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같은 긍정적 말을 하게 하고 다른 한쪽에는 꼴 보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라는 부정적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말을 한 밥에는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반면 부정적 말을 한 밥은 새카맣게 썩어버렸습니다. 하다못해 밥도 말 한마디에 이처럼 반응하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현대인들은 입만 열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채 복을 날려버리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에는 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 운명까지도 갈릴 수 있는 말 한마디에 복을 담을 수 있기를 바라며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을 듣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뭐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느냐면 지금 종자가 다른 종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라는 이 성은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근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말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 번개 맞은 사랑, 운명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할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결혼하고도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 저 여자가 왜 저러나? 느닷없이 왜 신경질을 부리지? 또 느닷없이 너무너무 잘하고. 이런 주기, 본인들도 아마 그런 주기에 대한 인식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해도 몰라도 됐어요. 그냥 참고 살고 그냥 견디고 살고 성당에서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참고. 제가 20년 전만 해도 뭐 신부님 남편이 때려요, 남편이 바람 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참고 살으라고. 좀만 참으면 죽으니까 그냥 죽으니까 참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했죠. 그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참고 살면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빨리 죽으니까 그냥. 근데 요즘은요 한 3, 40살 된 사람이 남편이 때려요, 바람 펴요, 빚만 만들어놔 이러면요 참고 살라고 얘기하기가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참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형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자라는 이 동물을, 짐승을, 종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겨먹은 게 어떻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여자가 생겨먹은 게 그러면 훨씬 좀 덜 싸울 거예요. 덜 크크크 치치치 카카카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편안하게 교육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공부해. 이건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작년 3월 13일 날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목으로 칼을 찔러서. 그런데 얘가 전국 4천등 하는 아이였대요. 모의고사에. 근데 엄마는 전국 1등 하라고 그래요. 전국 1등.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봤어도 전국 1등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국. 자식한테 전국 1등 하라고 강요한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얘는 전국 4천등이면요 서울대 들어가요. 왜냐면 1년에 서울대 4,000명 정도 뽑거든요. 4,000명 정도 뽑으면 뭐 카이스트, 경찰대 뭐 이런 데 다 빠지면은요 서울대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런데 얘는 전국 63등으로 고친 거야. 63등인지 62등인지. 내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받은 등수야 이거야 고등학교. 그런데 엄마가 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이를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8시간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그랬더니 왜 전국 62등 하느냐. 근데 3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학부용 진학 상담하는 날이야. 얘는 전국 62등도 8시간 두들겨 맞았는데 전국 4,000등 걸리면은 나는 죽는다.
그래갖고 엄마를 미리 죽인 거예요. 나는 얘는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 감독관을 죽인 거예요. 시험 감독관을.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철학, 삶의 진리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공부하라, 무조건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지겨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지겹고 부모하고 말을 섞기 싫고. 여러분들 맨날 초등학교 이제 한 5학년만 되면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갖고 4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갖고 남편이 걱정이 돼갖고 맨날 술을 먹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지겨워 죽겠어. 뭐하러 나하고 결혼했어. 술하고 결혼하지. 내가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은 여자의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눈치가 빨라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심각하구나. 엄마 아빠가 곧 이혼하면 나는 엄마하고 살아야 될까 아빠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해요. 아빠가 밤 10시에 술이 취해갖고 들어왔어. 그래도 딸이라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딸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이혼한다는데 뭘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지겨워 죽겠어. 내가 이혼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 하면요. 얘는 마음 잡고 공부 못합니다. 공부하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어떤 엄마인 줄 알아요? 남편 술 취해갖고 들어오면은 방에다 뉘어놓고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는 초등학교 5학년 딸아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니까 걱정되지? 엄마 나 걱정돼. 아빠가 왜 저래 조금? 사실은 아빠가 요즘 경제가 좀 어렵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지금 유럽에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 그리고 이란 핵무기 때문에 지금 석유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4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철드는 거예요. 아,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그냥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우리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들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형제가 4형제예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 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 일주일 동안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 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뭐 큰아들도 자기도 뭐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바쁘니까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다음에 학원 폭력, 성폭력,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이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사님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주름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는 이 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아이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유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나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아유 뭐 잘하면 좋죠.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 아유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하기가 나가. 응. 말은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좀 상담할 때 지적질할 필요 하나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갖고 너 그러니까 네가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자기 속 얘기하는 사람이 너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그럴 때 아유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꼴로 사나 보다. 그럴 것 같아.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우리 집에 많은 그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요. 요즘 내가 바빠서 거의 상담을 못 하는데 데리고 오면은 얘가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학교를 관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거의 90%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학교 많이 다니기 싫으니? 네, 다니기 싫어. 그럼 관둬. 뭐 다니기 싫은데. 아, 신부님한테 다니라고 설득하러 데리고 왔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애가 오는 거예요. 저 엄마가 날 저기까지 데려간 거는 나를 학교를 다시 다니게 설득을 시키려고 저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구나. 근데 내가 관둬. 뭐하러 다녀? 내가 엄마한테 자세히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관둬. 근데 왜 다니기 싫은데 이거 이유가 뭐야? 그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어. 그래 맞아. 한번 따라지면 그거 못 따라가. 너 있잖아. 너는 머리로 살 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몸으로 살 놈이다 너.
너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농사나 져라. 그러면 이제 자기 친구 얘기, 부모한테 섭섭한 얘기 다 해요. 그럼 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수업 시간에 조는 이유가 있지. 이해를 해야지 알아서 볼 거 아니야. 이해도 안 되는데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쉽지 않지. 심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한 1시간 동안 얘 공감, 동감 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요. 얘네들이 거의 끝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부님 막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중학교 졸업할 필요 없어. 나중에 네가 철 들으면 졸업해도 돼. 자퇴 그냥 하는 걸로 하자. 아니에요, 신부님. 중학교 졸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다녀봐. 다니다 힘들면은 꼭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들 많아요. 아직도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신부님 감사하다고.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정말로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훨씬 낫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생각보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이해 없이 무조건 참고만 살면, 특히 몇십 년을 더 참고 살아야 한다면 더 큰 형벌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남자와 여자의 종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훨씬 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